아웃라인 워크숍 웨비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바시험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아웃라인 만들고 활용할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설명 안현주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현주입니다. 네, 저희 오늘 저녁 시간인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히 제 소개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미국에 가서 LLM JD를 마치고 지금은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자격을 둘 다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고생을 했거나 뭐 알게 된 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이 좀 더 쉽게 로스쿨에 적응을 하시거나 바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강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웨비나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무래도 2월이나 뭐 내년 2월이나 7월 시험 보시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이제 아웃라인을 생각할 때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딱 아웃라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기가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서 아웃라인 웨비나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웃라인이 뭐냐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아웃라인을 본 적도 없다. 난 그게 뭔지도 모른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럼 혹시 채팅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아웃라인이란 말만 들었지 난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른다. 아니면 다 한 번씩은 보셨나요? 네. 모르시는 분, 네, 잘 모르시는 분, 네,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본 적은 있다. 네네. 왜냐면 이제 아예 이거 본 적도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딱 그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네. 다 궁금하실 거예요. 다 왜 아웃라인 이러는지, 도대체 뭐길래 다 아웃라인 구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있으면 다 안심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웃라인의 정의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너 아웃라인 있어? 뭐 아웃라인 만들었어? 뭔지도 안 가르쳐 주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한 아웃라인의 나름의 정의는 시험 직전까지 만들어 가면서 내가 이 한 과목을 어떻게 컨셉추얼라이즈 하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그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어떤 한 과목을 내 머릿속에서 이해해서 그 뼈대랑 구조를 세우는 그 컨셉트를 잡는 그 작업 하나, 그리고 그거를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구조를 어떻게 눈에 보이게 잘 정리된 노트로 만드는지 비주얼라이즈 하는 그게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공부를 하셔서 뭔가 떠도는 지식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정보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제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이 아웃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뒤에 어떻게 만드는 건지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와닿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하신 게 그런 거 아웃라인 없이 일반적인 교재로 그냥 우리나라 한국 책 보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되게 교재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정리돼 있는 채로.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저도 따로 노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교과서 여백에다가 이제 몇 자 적거나 그냥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바시험에는 되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어디다 놨었지?
되게 그거는 조금 좋은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한국 법대에서 쓰는 거랑 그 아웃라인이랑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공부를 하고 공부 전에 나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를 어떤 공부하기 좋은 적합한 모양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이제 여백에다 이렇게 대강 쓰면서 내가 외울 수 있는 외우는 암기 노트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전체 과목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여백에 쓰는 걸로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생긴 게 아웃라인이에요. 제 교재 중에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웃라인인데 눈에 익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막상 이걸 교재에서 이제까지 봐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난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런 거 읽고 해석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아웃라인. 한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화인데 잘못 썼네요. 단권화라는 거랑 아웃라인의 차이점은 뭔지 한국에서 말하는 단권화라는 거는 단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싱글 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교재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한 권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가 되게 강한데 한국 법대에서의 공부 방식은 기본서라는 어떤 기본적인 기본 책이 있고 그 책의 밑줄을 그어서 중요한 게 뭔지 체크를 하고 그 여백에다가 다른 교재에서 봤던 중요한 내용이나 최신 판례 이런 걸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한 권 안에 여러 권의 자료를 그냥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국 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책이 이슈에 따라 이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랑 달리 되게 이제 한자 말이 많으니까 축약돼 있는 단어가 많아서 그냥 그 단어들마다 밑줄만 그어도 다 의미가 통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축약된 말보다 되게 길잖아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문장으로 말하고 되게 길어서 좀 정리하기가 되게 나빠요. 그리고 목차 얘기도 하셨는데 목차보다는 사실은 이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하이라키를 만드는 거예요. 각 과목에서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 안에서의 하이라키를 만드는 그 모습이 아웃라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이제 뒤에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보여 드릴 건데 어 법에서 저희가 이제 한 과목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이 그 과목 내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사실은 아웃라인이고 그게 바시험 공부의 대부분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한 게 어느 위치에 놓여야 할 엘레멘트인지 자체를 아는 거가 되게 바시험의 많은 비중을 사실은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랙트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컨트랙트에서 제가 뭘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게 컨트랙트 포메이션에 대한 건지 아니면 컨트랙트는 이미 성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컨트랙트 자체의 조건에 대한 건지 아니면 조건도 다 잘 정리가 됐어요. 당사자들이 다 조건까지 다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이행 단계에서의 문제인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죠, 계약 안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느 단계에서의 이슈인지를 아는 거. 그거부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용이 formation, 계약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슈면 formation이라는 파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행이라는 execution 파트에 대한 거면 그 밑에 execution 파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내가 배웠던 것들을 제 위치를 찾아주는 거가 사실은 아웃라인을 쓰는 많은 것들에 되게 합니다.
근데 교재 빈칸에 여러분이 그냥 있는 빈칸, 무슨 여러분이 그냥 줄글로 된 책에다가 빈칸에 쓰는 거는 정리가 잘 되지 않아요. 한눈에 볼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배열이나 그 과목의 흐름 같은 거를 찾아보기가, 한 호흡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정식 아웃라인을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real proper, 제가 아직도 책에 있었거든요. real property에 나오는 그 목차예요. real property chapter 4 하면은 future interest라는 파트가 나오죠. 그나마 이건 좀 친절한 목차네요. introduction이 있고 future interest가 있고, 그다음에 A에는 intro가 있고, B에는 future interest in transfer가 있고, C에는 future interest in transferee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transferer의 future interest와 관련된 건 작은 1, 2, 3, 여기 써 있죠. 1, 2, 3 reversion 있고, possibility of reverter 있고, right of entry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future interest in transferee에 대해서는 remainder이라는 게 있고 2번에, 그리고 작은 3번에 executory interest라는 요런, 그러니까 이 항목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reversion이 누구랑 관련돼 있는 토픽인지 자체가 헷갈리거든요. transferer, 양도하는 사람, transferer 쪽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transferee 쪽에 관련된 건지, 그거 자체를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 이럴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파악하는 게 되게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각 위치에 맞게 내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위치를 해 놔야 이제 한 과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썼던 책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냥 저는 거의 아무것도 없죠. 책에 그냥 줄만 몇 개 긋고 가끔씩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놓고 필요하면 종이를 그냥 한 장 끼우는,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해 보니까 '바시험은 아웃라인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어 이런 게 미국 교과서예요. 그냥 판례가 그냥 줄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줄을 긋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여러분이 혹시나 교재를 구하셔서 이 안에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드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별도의 책을 만드셔서 별도의 문서를 만드셔서 밖에 아웃라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아웃라인 하는지, 바시험에서 아웃라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선은 이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다들 아웃라인 한다니까 아웃라인 이런 게 아니라, 아웃라인의 목적을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어 그거가 이제 정확해야 내가 나를 위한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아웃라인을 만드시고 싶으실 텐데 왜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왜 이거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려고 하세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만드시거나 아웃라인을 읽으셔야 돼요. 어 그냥 이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3 수험생이 시험 직전에 가지고 있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엑기스만 정리한 자료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맨 처음에 만약에 공부하는 시기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이 과목에 대해서. 근데 누가 막 아웃라인을 줬다. 그래서 이거를 막 지금부터 어떻게 써먹고 싶다.' 이러시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단어 정의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이런 상태의 아웃라인을 수십 번 본다. 이거는 정말 그 개념 자체를 성립하는 데는 하나도 저는 도움이 안 돼요. 아직 무슨 과목인지 내용도 정리되지 않았다면 우선 그거를 읽고 정리하고 머릿속에서 이 과목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는 알아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요소들이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contract의 formation에 대한 건지, 뭐
그냥 컨트랙트의 breach에 대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파트에 이게 해당하는지를 보게 그건 마지막에 보는 거잖아요. 네. 각각의 내용을 알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웃라인을 만든 후 활용하는 거. 아웃라인을 많은 경우 뭔가 있는 자료를 베껴서 또 하나 만드는 짧은 노트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웃라인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웃라인을 만들면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로스쿨에서 공부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우선은 다 베껴서 뭔가 노트를 만들고 그걸 외우는 거가 이제 진짜 공부인데 얘네는 왜 이거를 만든 거 자체를 가지고 끝났다고 말할까? 왜냐면 어 로스쿨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판례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럼 판례를 다 배우고 그 판례가 예를 들어 컨트랙트의 포메이션에 대한 건지 정확히 수업 시간에 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는 포메이션에 관련된 거야.' 포메이션이라는 파트에 내가 그걸 갖다 넣고 그 안에서 룰을 빼서 룰을 어 추출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로스쿨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스스로 만들면 한 과목에서 되게 교수님이 붕 뜨게 약간 이렇게 구름에 뜬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했던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conceptualize 하는 구조화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아웃라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만들다 보면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원리들을 어떤 식으로 법 전체에 연결되게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후에 알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아웃라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상업용 이미 만들어진 아웃라인이 많으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이 다 해 놨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만약에 활용하신다 그러면 남이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스스로 머리를 정말 그 사람이 했던 psychological process를 내가 스스로 해야 그 아웃라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짧은 암기용 자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음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나 어 되게 떨어지고 덜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그걸 내 스스로 힘으로 만든 사람과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면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효과도 사실은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활용하는 거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웃라인은 베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이해했고 그걸 답안지에 어떻게 담을지를 스스로 정리해 놓는 거라서 되게 두뇌 회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고 나면 되게 많은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웃라인은 맨 처음에 백지에다가 내가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트랙트에서 컨트랙트의 포메이션부터 뭐부터 써야 되지? 책을 쓰는 거다 마찬가지죠. 컨트랙트 포메이션 되려면 오퍼도 있어야 되고 acceptance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offer도 있고 acceptance 그다음에 offer에서는 무슨 요소들이 중요하지? 그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 더 이렇게 하이라키 하나 더 하위 구조로 또 하나 써서 정리하고 acceptance에 대한 건 또 뭐가 중요하더라? 하나 하위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가나 이렇게 하면 뭐 스몰 a, 스몰 b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를 스스로 그 어디에 배치할지를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교재를 읽는 거랑 내가 이걸 어떻게 구성해 놓을지를 생각해서 쓰는 거는 되게 토픽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웃라인 한 번도 안 만들어 봤고 지금 처음 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되게 힘들지만 지금 저희는 뭐 많은 경우
뭐 컴팩트 바리뷰 강의를 들으시든지 뭔가 자료가 있으실 거니까 뭐 전혀 기댈 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기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직접 사실은 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에 대해서 활용은 결국에 이걸 시험에서 활용하려고 만든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답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로스쿨의 시험 답안은 구조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쓰라는 어떤 템플릿 같은 게 있는데 그게 IRAC입니다. IRAC. 이슈를 쓰고 룰을 쓰고 analysis를 쓰고 conclusion을 쓰는 그 순서에 맞춰서 항상 답안은 쓰게 돼 있어요. I라는 거는 이슈, 무슨 이슈, 뭘 물어보는지는 문제에서 주겠죠. 네. I는 문제에서 주고 R, 룰은 아웃라인에 우리가 정리를 이미 해 놨죠. 네. 그리고 A, 어플리케이션은 그 룰을 적용해서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팩트에 베이스해서 하니까 C라는 어떤 conclusion,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웃라인을 쓴다는 거는 I,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contract formation에 대한 거다. 근데 오퍼가 이게 contract formation이 될 만한 오퍼인지 아닌지 이게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오퍼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이거는 이런 오퍼는 컨트랙트가 성립될 수 없는 오퍼인데 이런 개념이 이미 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웃라인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슈를 파악하는데 아웃라인을 공부하면서 이슈를 찾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룰은 우리가 아웃라인에 다 정리를 하잖아요. 오퍼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어떤 형식,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오퍼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룰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I와 R은 됐는데 A, Analysis Application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주어진 팩트에 베이스 했을 때 이게 오퍼냐 아니냐라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써서 답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웃라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100점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죠. I랑 R까지는 해결이 됐지만 A랑 C, conclusion 파트는 내 두뇌의 작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치만 많은 분들이 그 뒤에도 분명히 공부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거를 자꾸 잊고 '아 난 아웃라인을 엄청 잘 만들어야 돼.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만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파트 제가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애널리시스 파트를 되게 무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아웃라인을 너무 완벽하게 끝까지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을 항상 생각하면서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면서 아웃라인을 만든다는 건 뭐냐? 아웃라인을 만들 때부터 이 룰을 정리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약간 '아 빨리 룰 베껴 써야지.' 그러고 이제 '좋은 책 있어. 이 책 보고서 베껴서 막 룰 써 놔야지.'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시고 '최대한 빨리 베껴 놓고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룰을 평면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거를 사실관계랑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생각하면서 그 룰을 정리하면 훨씬 공부를 잘하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면 아니면 이런 관할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약간 예들을 계속 드리는데 그게 우리가 룰을 적용할 때 '아 이 룰 중에 포인트가 뭔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거 룰을 정리하실 때 이 룰이 어떤 문제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거나 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 룰을 되게 평면적으로 그냥 앞 글자 따서 외우는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 좀 이제 살을 붙여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룰일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지 그냥 건조하게 외우면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사실관계에 적용시킬 때 되게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 어떻게 언제 만들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돼요. 네. 좋은 아웃라인들을 막 찾아다니거나 이러는데 꼭 좋은 아웃라인이 있다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그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좋은 아웃라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남이 준 좋은 아웃라인, 뭐 A 받은 사람이다 아웃라인. 근데 좋은 아웃라인은 그 사람이 그 과목을 이해한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자기의 이제 두뇌 활동에 기반한 어떤 어 자료예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거를 만들었으면 나도 그만큼의 이해의 도의 깊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아웃라인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구조를 짰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무슨 의미야?' 막 이러면 나랑 잘 맞는 아웃라인은 아닌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게 좋은 아웃라인이고 어 남에게 되게 좋아 보인다는데 되게 난 억지로 외워야 된다든지 와닿지가 않는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건 별로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되게 공부하기가 스스로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면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랑 제일 잘 맞는 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매일 뭐 30 분짜리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강의 듣자마자 아웃라인 하나하나씩 만드는지 한 과목이 다 끝나고 만드는지 언제 이걸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음 아웃라인이라는 거를 제 생각에는 아웃라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 한 과목의 큰 구조 안에서 각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를 내가 어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작은 파트의 요약 그 암기 노트를 만드는 거랑은 약간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 지금 뭐 컨트랙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컨트랙트에도 컨트랙트의 포메이션에 대한 게 있고 컨트랙트가 형 성립은 되었는데 그 term 계약 조건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네. 그런 경우 또는 계약 조건까지도 괜찮아. 다 성립됐어. 근데 이행 시기에 돼서 뭐 배달을 해 주기로 했는데 배달을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배달을 했는데 고장 난 걸 갖다 줬다든지 하는 그런 breach 계약 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계약 위반이 있었는데 얼마를 그럼 물어줘야 되냐 하는 damage 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큰 4 개의 파트가 있다고 치면 내가 지금 첫 번째 파트 하나를 공부하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만드시는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지금 컨트랙트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좀 큰 과목이잖아요.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덩어리가 큰 주제가 끝났을 때 그럼 이 주제를 다 다루는데 뭐 한 강의가 서너 개 뭐 다 대여섯 개였다. 그럼 그걸 다 듣고 한번 복습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뭐 반나절 두세 시간을 잡고 그 구조 그 과목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아 가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체 공부한 전체에서 내가 공부한 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고거를 이제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말이 느껴지실 텐데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리면 더 확실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작은 과목이다. 어 그러면 저는 강의를 다 쭉 듣고 복습하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라인 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뭐 한 3-4 시간 4-5 시간짜리 과목은 큰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과목 하나를 다 끝나고 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그 한 과목이 다 끝나고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때는 제 강의를 만약에 대부분 많이 듣고 계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팩트 발리뷰 PPT가 있잖아요. PPT를 보시고 그런 걸 뼈대로 삼아서 한번 적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복습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뼈대를 적고 나면은 어떤 것들을 내가 추가하고 싶은지가 좀 더 잘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뼈대만 썼는데 하나도 밑에 쓸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서 다시 빈칸을 채워 나가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하면 '아 내가 아웃라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막 너무 시간도 없을 거 아니야? 이걸 언제 다 하지?' 막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아웃라인은 너무 미리부터 만들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라인은 되게 내가 머릿속에 떠다니는 지식이 있을 때 그거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직 아무 읽지도 않아서 떠다니는 것도 없을 때는 아웃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목 자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 과목을 공부하시고 나서 그렇게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만약에 컨트랙트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말 다 들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런 거 있었지. 그치만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 약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쓰시면서 더 이해도를 높여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어느 실력이라기보다 어느 정도가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다져진 다음에 아웃라인을 만들면 며칠이 안 걸리거든요. 예. 왜냐면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완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게 하나도 없을 때는 일일이 다 한자 한자 읽으면서 다 한자 한자 이해하면서 그걸 아웃라인으로 타이핑을 하려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한 과목 아웃라인. 그리고 그 한 과목을 한 호흡에 쭉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되게 지엽적으로 오늘은 요 파트 읽고 내일 요 파트 읽고 그냥 정말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듯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조각 조각 모으는 거는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아웃라인은 그 조각조각으로 모아서 많이 분량이 된 거를 정리하는 게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리를 좀 해 보고 우선은 그 과목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이라도 이제 간략하게라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추가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지 그걸 한 달 한 과목을 아웃라인 한 달 잡고 이렇게 하실 방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머리가 정리가 되시면 여러 자료를 봐도 어떤 거를 축으로 삼을지 어떤 것들을 보완 보충 자료로 쓸지가 이제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되면 보는 것마다 다 좋아 보여서 너무 살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건 아웃라인 정제된 서류가 아니라 그냥 비대한 어떤 노트가 돼 버리고 그건 시험장에 여러분이 가서 도움이 안 되는 되게 어수선한 자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타이핑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반드시 타이핑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있는 걸 쓰셔도 돼요. 그치만 제가 공부한 거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타이핑하면서 분명히 많은 거가 정리가 되고 머릿속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이핑을 해서 눈앞에 그게 써지는 걸 보면 '어 이게 이런 말이었어? 이 뭐' 한국말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거랑 타이핑을 해서 눈으로 이제 고대로 베꼈을 때는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고 내가 놓쳤던 파트들이 정확한 타이핑을 하면서 보여요. 안 해 보셨으면 한번 어느 파트라도 해 보시면 그것들이 느껴지실 수 있을 거고 또한 타이핑하면서 외워지는 것도 있고 영타가 느리시면 어차피 타이핑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국 아웃라인이 왜 이렇게 층층이 생겼냐. 한 줄이 너무 짧고 이거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셨다. 어 보 그걸 활용하시고 싶은데 되게 어렵잖아요. 목차랑 하이라키를 판단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아웃라인을 이해하려면 어 저의 그 강의 교재도 그렇지만 그 제목이랑 각 룰이랑 이 자료들이 위치해 있는 뭐 1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작은 가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뭐 A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그 하이라키라고 하죠.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층 구조? 그것들을 어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게 제일 큰 상위고 어떤 게 하위고 더 하부는 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구조를 보시면서 봐야 공부가 더 입체적으로 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뭐였냐면 제가 만든 아웃라인들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모양, 어떤 의미로 생긴 아웃라인이라는 걸 사실 설명드릴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데 그냥 컨트랙트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컨트랙트 제가 처음 페이지 정도에 넣어 놓았던 거예요. 컨트랙트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우선은 사고의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였는데 첫 번째는 적용되는 법이 뭔지, governing law가 뭔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contract가 form 됐는지 안 됐는지,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려면 뭐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파트,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이 성립됐다. 그럼 그 계약들의 조건이 뭔지에 대한 거, 그럼 계약의 조건들이 약간 모호할 땐 어떻게 할지, 뭐 추가적인 조건들이 나왔을 때는 그게 계약의 일부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네 번째는 계약 조건 다 서로 확인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양측이 다 똑같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계약의 이행, 퍼포먼스의 이슈, 어떻게 해 줘야 페인트 칠을 얼만큼까지 완벽하게 해 줘야 계약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고런 부분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데미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컨트랙트라는 게 뭐에 대한 건지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만들어 놨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네, 여기서는 뭐 계약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바인딩 첫 번째 맨 처음에 맨 위에 줄에 보시면 what is K, contract라는 건 뭔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바인딩하는 contract가 되기 위해선 뭔지 이렇게 써 있죠. 바인딩 contract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이제 몇 개 제가 써 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똑같은 그 순위의 고주를 보시면 똑같죠. 위에 거랑 그 표시가. 그래서 what is K, 그다음에 to be a binding contract, 그다음에 so if it's not a contract. 요게 다 같은 순위에 있어요. contract가 뭔지,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contract란, 그다음에 구속력이 없는 contract란. 네. 그래서 이제 순위를 이렇게 뭐라 하죠? 앞에 기호라 그러죠? 이 기호들을 보시면 같은 순위에 있는 것들은 같은 레벨의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아웃라인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별로 눈여겨 보시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는 음 서로 이제 어떤 순위에 놓여 있는지 같은 레벨에 있는지 그걸 보시면서 보면 더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컨트랙트 문제를 풀 때 what is applicable law?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applicable law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목차를 잡았어요. 첫 번째 A에 보면 룰을 썼죠. 네. 룰은 common law든지 UCC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된다. B, 그러면 common law의 경우는 언제 적용되는지. C, UCC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UCC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더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예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밑에 작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UCC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왜 UCC라는 문제가 나온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지, 기본은 뭐죠? applicable law를 정하려니까 지금이 어떤 계약 내용인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UCC가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UCC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그 주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한 장 더 넘어가 주시면 네. 그래서 그다음에는 contract formation, 계약의 성립에 대한 것들. 제가 A에 룰을 썼죠. 네. 계약이 성립하려면 valid offer가 있고 또 acceptance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작은 B로 오시면 offer는 어떤 걸 offer라고 부르는지, offer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는 오퍼 중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려면 오퍼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청약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청약이
중간에 terminate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또 이제 말한 거예요. 왜냐면 contract가 terminate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 오퍼가 사라지게 되는 terminate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어 룰은 어떤다. 룰이 있다. 이걸 썼고 그다음에 시간이 작은 ii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다음에 III 작은 ii는 청약을 revoke한다. 그죠? 계약 청약을 취소해 버렸을 때. 그러면 취소란 어떤 것이냐? 또 룰이 또 나오죠. 작은 룰들이. 네, 그렇게 해서 요게 작은 1번하고 2번 요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렇게 이제 하이라키 이런 순위라 그러나요? 레벨을 정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분량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씩 줄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다른 웨비나에서 그 노트 비교를 하는 거를 했어서 지금 그냥 보여만 드릴까요? 그럼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냥 분량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만든 거예요. 되게 길죠. 로스쿨 교과서를 베껴서 네 이렇게 길게 한 주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 그냥 수업에 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 버전으로 제가 그걸 줄인 거예요, 아웃라인으로. 그리고 나서는 바시험 때는 더 줄였어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요만하게 줄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글로 종이에 써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로스쿨에서 강조하거나 수업 시간에서 강조했던 거랑 바시험에서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해져서 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또는 더 추가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것들 아니면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말한 적이 없지만 문제집이나 이런 걸 풀면서 교재에 자꾸 반복되니까 '아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건가 보다.' 해 가지고 더 다른 거에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 걸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분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돈 주고 사는 아웃라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바블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메인 아웃라인으로 쓸 걸 정했다라면 예를 들어 뭐 컴팩트 바리뷰 책을 그걸 아웃라인으로 삼기로 했다면 그걸 메인으로 삼고 나머지 것들은 어 후루룩 보면서 내 거에서 부족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갖다 쓰시면 되세요. 그것도 내 거랑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힘을 줘서 공부를 하기엔 시간도 너무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라인은 내가 그 과목을 이해하고 내가 그 과목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했는지 어 어떻게 보면 그 두뇌 회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인텐시브하고 되게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 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여러 아웃라인을 계속 비교하는 데 시간을 꼭 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인을 정하고 여기서 부족하거나 나한테 와닿지 않는 표현 '아 난 이건 절대 이렇게는 나는 어차피 이걸 봐도 답안 시험에 가서 이런 식으로 난 영어로 못 쓸 것 같아. 너무 내 입에 안 붙어.'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거 나랑 더 잘 맞는 표현이나 더 잘 맞는 구조로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라인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 제가 만든 사실 어 바리뷰 아웃라인은 첫 번째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아웃라인에 가까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한 과목에 20-30 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컴팩트 바리뷰에서 만든 아웃라인은 훨씬 길죠. 왜 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기본적인 정의도 하나도 써 놓지 않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마지막 제로 시험 아웃라인처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의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너무 뼈대만 남아 있어요. 이파리가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파리도 다 달아 놓고 열매도 다 달아 놓은 아주 그냥 큰 나무를 심어 놨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공부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나뭇이파리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뜯고 열매도 다 뜯고 그냥 줄기만 남긴 상태로 그 대신 나무 이파리랑 열매는 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겠죠, 배경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20-30장 분량으로 줄여서 만드는 그런 류의 아웃라인을 보통 시험을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아웃라인인데 그건 뭐냐면 약간 시험 직전에 활용할 수 있는 오답 체크하는 류의 아웃라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보통 10장 이하로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정리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짧아지고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들을 외웠고 단어도 외웠고 표현도 외웠고 이렇기 때문에 긴 문장이 필요가 없고 그냥 단어만 써도 그냥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뭐 Federal Court Jurisdiction 그 단어 하나만 써도 그게 무슨 취지의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2-3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는 약간 그런 거 내가 알아볼 정도만 그런 류의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꼭 2개 다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커머셜 아웃라인은 그냥 있어도 되는지. 어 사실은 스스로 작성하는 거를 대부분 다 추천은 해요. 네.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진짜 쓰게 되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단어로 쓸지 정말 빈종이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되게 막막하지만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또 여러 개를 조합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여러 개를 조합한다고 해도 그냥 베껴 쓰는 거는 소용이 없죠. 내가 그 위치에 그거를 놓는 이유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야 스스로 구조화하면서 해야 진짜 공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암기는 더미인 거죠. 기존 아웃라인을 사실은 활용하셔도 돼요. 그 대신 기존 아웃라인을 활용하려면 그냥 절대 수동적으로 베껴서 '아 여기 되게 좋네. 그냥 이거 베끼면 되겠다. 이거 들고 외우면 되겠다.' 이거는 암기 카드랑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 그냥 수동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 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어 큰 목차 뭐 작은 목차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구조화하는 공부 방식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거를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어 주 약간 섞어서 하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내 아웃라인을 만들 때 어떻게 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개 아웃라인 있으시면 서로 섞어서 하나를 중심축으로 삼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하시면 되고 어 룰을 정리할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보시면서 강의나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문제에서 풀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룰을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그건 평면적인 그렇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웃라인은 한 번 완성해서 그냥 띡 만들고 버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계속 다듬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뭔가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공부를 뭐 한 번만 그 과목을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요. 예. 조금씩 더 보이는 걸 더 이렇게 추가해 나가고 문제집 풀거나 할 때마다 예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미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라인 없이 공부하는 건 되게 안 좋다.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것도 안 좋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부하실 때 큰 제목들만 넘겨가면서 보시는 거. 제일 큰 제목,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까지만 읽으면서 넘어가시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게 어떤 큰 구조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아웃라인을 만드는 걸 추천하긴 해요. 뼈대가 있더라도 그 뼈대를 옮겨서 내가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를 더 추천은 드립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난 그거 못하겠다 하시면 대신 아웃라인을 생각을 하면서 꼭 읽으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잠시만, 네, 여기 화면이 자꾸 뜨네요. 강의 노트를 백본처럼 뼈처럼 해서 만드시고, 저희 강의 노트가 PPT가 있거든요. PPT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렇게 뼈대가 되는 것들을 PPT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PPT를 아웃라인처럼 우선은 잡으시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쓸 말들은 강의 교재를 보시면서 그중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더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주까지도 되게, 사실은 각주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본문에 넣을 수가 없어서 각주에 있을 뿐 안 읽어도 돼서 각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주 내용까지도 다 최대한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습할 때 강의 교재를 찬찬히 읽고 하이라키를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큰 목차, 작은 목차, 더 작은 목차, 이런 세분 목차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엄청 저는 계산을 해서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그랬는지 나 몰랐는데 하실 수 대부분 그러실 텐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예전에 나 그냥 쓱쓱 읽었을 때 다 아는 것처럼 보였던 거, 별 의미 없이 보였던 것들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를 보시면서 수업 들었던 약간 흩어지고 정리 안 된 내용들이 그 위치를 잘 찾아가는 것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뭘 배웠다, 그러면 이게 전체 배운 파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past consideration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것도 contract에 있는 건데, past consideration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까요? 모르겠죠. 이거 뭐야? 과거 consideration이 아닌 거 그건데, 이렇게만 생각이 될 텐데, contract의 formation part예요. 그쵸. 컨트랙트가 form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하려면 offer도 있어야 되고, acceptance도 있어야 되고, consideration도 있어야 되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past consideration은 consideration으로 볼 수가 없어서 contract가 form 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past consideration이라는 게 다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금 말한 주제가 전체 컨트랙트라는 데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안 하고 past consideration as 그런 이제 한 문장에 약간 암기 카드처럼 외우면 에세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그냥 consideration은 past consideration은 consideration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냥 되게 룰도 되게 간단하고 결론도 되게 간단하고, 하지만 그 뒤에 이것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걸 다 답안에 담아야 되는 거고, 담아야 점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구조를 대부분 공부를 하실 때 안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답안에서는 내가 생각난 거 OX 쳐 놨던 고 한 문장, 그것만 가지고 룰이라고 쓰고 그것만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기 때문에 내용이 빈약해지게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왜 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지를 이제 쪼끔 더 감을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대안으로
네, 제가 있었던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onsideration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선 그거라도 보고 이게 지금 타이핑하는 게 되면 더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consideration이랑 관련된 파트인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면 past conside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하면 너무 강의가 되어버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누군가를 치료를 해줬어요. 제가 누군가를 치료해줬어요. 돈도 안 받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치료해줬다니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어요. 라고 저한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치료해준 대가로 이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100만 원 이제 와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선 100만 원이 받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 내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컨트랙트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이슈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이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저 사람이 마음 바꾼 게 되게 비도덕적이다? 이런 거는 정말 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의 생각인 거고 저희 컨트랙트를 공부하신 분의 생각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간호해줬던 그 행동은 past consideration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랙트가 형성이 안 된다. 이게 결론인 거거든요. 그럼 답안에는 이슈와 결론만 있는 게 아니라 룰도 써야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룰을 쓰고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한 좋은 아웃라인을 만들어 둘지 그게 우리가 아웃라인을 만드는 이유인 거죠. 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컨트랙트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offer, acceptance 얘기할 필요가 없죠. consideration 파트가 문제인 거죠. 네, 그럼 룰에는 이렇게 써야겠죠. To form a contract, contract가 되려면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슈에 문제되는 건 consideration이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오퍼에 대해서 장황하게 5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nsideration이란 뭔지 definition을 쓰게 되죠. consideration이란 뭔가가 bargain for, 이제 거래가 됐어야 되는데 뭔가 in return으로 주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 예들은 요 작은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forbearance 그 밑에 숫자 1, 2, 3 여기 forbearance 그 다음에 example 이렇게 3개를 제가 example로 써놨어요. 그런데 작은 로마 숫자 4번에 오시면 로마 숫자 4번에 오시면 past consideration은 consideration이 아니다라는 룰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게 뭐 하여튼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룰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문제의 답을 쓰시려면 룰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past consideration is not consideration 요 한 문장만 룰이라고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이 4번 작은 로마 숫자 4번이 나온 맥락을 보시면 consideration이라는 거는 제일 큰 맨 윗줄을 보시면 contract form인지 아닌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consideration인데 여기 있는 그 다음에 그 consideration에 past consideration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목차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룰을 쓰시려면 단순한 한 줄로 past consideration is not consideration 요거를 쓰는 걸 교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쵸? 룰은 뭐냐? 계약이 성립되려면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 필요하고 consideration이라 하는 거는 bargain for in exchange of one's promise이다. 하지만 past consideration은 consideration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왜 아닌지를 써줘야겠죠. 왜냐하면 그 밑에 줄에 is not induced by promise. 그거 제가 줄 그어놨는데 그게 이제 룰인 거예요. 그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 페이지에 있는 거를 여러분은 시험 문제에서는 한 4줄로 쓰는 거죠. 그쵸? 룰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죠.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이제 에세이 라이팅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플리케이션은 룰하고 팩트를 연결시켜주는 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서의 팩트는 뭔가요? 내가 치료를 해줬고 아버지가 1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있고 이런 게 팩트죠. 여기서의 룰은 뭐죠? past consideration은 consideration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offer는 뭐였나요? 뭐 offer도 없고 사실 acceptance도 사실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의 룰은 나중에 그 팩트는 뭘까요? 내가 먼저 간호를 해줬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100만 원을 준다고 했다. 그거죠. 근데 이게 왜 past consideration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좋은 행동은 not induced by the promise that he will pay 10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is not a consideration. 왜냐하면 consideration은 저 위에 썼듯이 in exchange for one's promise여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application part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쵸. 그렇게 하면 룰을 쓰는 거랑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웃라인을 어떻게 100% fully 사용할 수 있는지가 조금 그나마 보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 것 같네요. 그리고 conclusion을 써야죠. 결론은 뭔가요? 이슈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냐가 이슈였잖아요. 결론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past consideration이라서 컨트랙트가 form 되지 않아서. 네, 그렇게까지 써줘야 이제 결론인 거죠. 근데 결론에 no. 이렇게 쓰면 안 되죠. I cannot get money.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돈을 못 받는데 그게 물론 결론이지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결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fully 이해하시면 그거를 이제 답안에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이거를 해버렸네요. 원래 제가 하려던 거는 타이핑을 해서 보여드리려던 거는 연방 Federal Court Jurisdiction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혹시 지금이라도 여기다가 타이핑을 할 수 있을지 그래도 그걸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려는데 네, 오늘 이게 컴퓨터 사정이 왜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안타깝다. 네. 다른 질문을 그냥 올려주신 걸 봐야겠네요. 바시험 앞두고 오답노트 아웃라인 합쳐서 정리해도 되나요? 네, 저는 정리를 합쳐서 했어요. 아웃라인에 오답노트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Federal Court,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이 과목을 하나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어도 되게 망설여지는데 Civil Procedure, 그 민사소송법에 보면 Federal Court Jurisdiction이라는 게 있죠. 언제 연방법원에서 연방법원의 관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이제 큰 룰이 있죠. Federal Court Jurisdiction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큰 방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Federal Law Question일 때 연방법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아니면 Diversity와 75,000불 속가가 있을 때 그쵸? 그 두 개. 그러면 원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이렇게 봐도 보이지도 않겠지만 Federal Court Jurisdiction이라는 게 있고 너무 원시적이다. 게다가 뭐 방향도 반대라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네. 이렇게 큰 제목을 쓰고 하나는 Federal Court Jurisdiction, Federal Law에 대한 거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작은 목차로는 Diversity와 75,000불 이런 두 가지의 얘랑 얘는 같은 레벨의 그 목창 반대 방향 아니고 잘 보이시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저만 반대인가 보다. Federal Law Question이라는 엘레멘트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또는 Diversity랑 75,000불을 만족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럼 저는 목차를 그냥 이거를 두 개를 써놔요. 큰 목차부터. 그리고 이 밑에 것들을 그 다음에 추가를 해가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공부하세요? 공부할 때 아, 나는 Federal Law Question에 대해서 써야지 하고 여기와 관련된 걸 다 조사해서 내고 그 다음에 Diversity에 대해서 쓰고 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 나가시나요? 아웃라인은 그렇게 쓰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아웃라인은 큰 제목부터 쓰고 그거보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인 거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해볼게요. 컨트랙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컨트랙트도 formation, 왜 이렇게 삐뚤어지냐? formation, 계약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계약이 성립이 되긴 했는데 term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계약이 term에 대해서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damage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큰 제목만 같은 레벨의 뭐 로마 숫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놔요. 근데 하루에 이걸 다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치만 내가 처음부터 공부할 때, 아, 이렇게 큰 네 개의 큰 기둥이 있고, 그 중에 나는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1번 다 하고, 그 다음에 뭐지? 2번 다 하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시간 순서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안에서도 공부를 여러분이 만약 1번을 이번 주에 한다. 이 안에서도 1번, 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번 오퍼에 대한 파트가 있을 거고 2번 acceptance에 대한 파트가 있을 거고 3번 무슨 파트 이렇게 파트를 여러분이 우선 크게 큰 제목들을 쓰시고 그 밑에 자잘한 내용을 그 다음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약간 평상시 공부하는 거랑 방식이 다르신가요? 보통 아웃라인이라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한 칸 한 칸 한 칸 다 채워나가는 우리 줄글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덩어리를 먼저 나누고 각 덩어리의 파트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식 이렇게 채워나가려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이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아직 요거 첫 번째 파트밖에 공부를 안 해서 이 뒤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럴 때는 이제 강의 노트나 교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흐름이 나오잖아요. PPT나 이런 페이지의 첫 제목 같은 거 그런 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Federal Law Question 하나랑 Diversity Issue 이렇게 크게 있으면 Federal Law Question에 대해서 뭐 어떤 자잘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요 밑에 정리를 해서 쓰시면 되고 Diversity랑 75,000불 그러면 두 가지 엘레먼트잖아요. 그래서 Diversity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고 또 Diversity랑 같은 레벨에서 75,000불이라는 항목을 넣고 이제 75,000불과 관련된 내용을 또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사실 아웃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Diversity, Federal Court Jurisdiction에서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8만 불짜리에 뭐 미네소타 사는 사람이랑 뉴욕 사는 사람이다. 이런 팩트가 주어지면 여러분 생각에 그냥 바로 이거 되네? 이거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다이버시티랑 75,000불 되네 하고 그냥 바로 일로 뛰어가고 싶잖아요. 답에서. 근데 일로 바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Federal Court Jurisdiction에 가려면 룰은 Federal Law Question이거나 Diversity와 75,000불이라는 거다라는 게 룰이죠. 근데 그럼 이 룰을 팩트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ederal Law Question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Diversity는 뭐 어느 주 살고 어느 주 살아서 된다. 75,000불은 어떻게 해야 75,000불이라는 요건이 맞춰지는데 여기서 되니까 75,000불이 된다. 따라서 Federal Law가 아니라
federal location이 아니라 diversity랑 75,000불이 맞아서 여기가 관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구조를 처음부터 이거 아셔야 되죠. 그쵸? 그냥 여기서 75,000불, 75,000불 여기다가 형광펜을 한다고 해서 객관식은 맞을 수 있지만 에세이 답안을 잘 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구조를 위에서부터 크게 보시고 공부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법 과목에 따라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는지 꼭 달라지진 않아요. 자기가 그 과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라. 그리고 뭐 제가 만드는 아웃라인이 그 일반적으로 많이들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 어떤 마인드로 이걸 만들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웃라인인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나도 그럼 아웃라인 한번 해봐야지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더 뭐라 하지?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알았던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제가 diversity라고 써놓긴 했는데 diversity라고 한 단어만 쓰지 마시고 diversity가 원고에서 diversity가 필요한지 피고에서 diversity가 필요한지 뭐 외국인이면 diversity가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런 자잘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류의 오답 노트스러운 내용을 요 밑에 내용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세요. 제 아웃라인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샘플스러운 거니까 다만 저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야 되는 아웃라인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놨던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추려서 여러분의 아웃라인을 만드시면 각 과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옆에서 종이를 대고 같이 봐야 이게 되는 건데 너무 멀리서 어색하게 컴퓨터도 하나는 되지. 또 이제 뭐 네, 이미 다 지났는데 인터넷은 연결이 되긴 하나 보네요. 네. 종이로도 잘 보였어요? 다행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네. 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아웃라인을 만드시면 되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작업이에요. 왜냐면 저도 다른 사람 아웃라인을 많이 받아서 보기도 했는데 그거를 뜯어서 내 거에다 첨부하거나 뜯어서 이렇게 보는 과정이 공부가 되지 남의 걸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생각보다 잘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네. 로스쿨 가시는 분이시면 로스쿨에서는 교수님이 안 가르친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쳤는데 내가 부실해서 아웃라인, 커머셜 아웃라인을 쓰실 경우는 있지만 우리 교수님은 이런 파트는 아예 말도 안 했는데 커머셜 아웃라인에는 있네? 나 미리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야지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로스쿨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 가르친 거를 내거든요. 가르친 거라는 건 그 얘를 똑같이 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슈가 그 범위 내에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 주제에 대해서 내진 않아요. 하지만 바시험은 모든 교수님이 다 가르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고 얇게 깊지 않아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이런 하이라키의 각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죠.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큰 제목만 알고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듯이 주요 내용, 그 이슈들은 몰라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아웃라인, 교재에 있는 아웃라인도 좀 자세하잖아요. 그거가 머릿속에 있으면 지워도 되지만 머릿속에도 없는데 지우고 공부도 안 한다. 이러면 객관식이랑 이런 걸 맞출 수가 없죠. 예. 객관식 문제집, 보통 어댑트 아이바라는
거를 많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댑터 알바로 하셨던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러고 거기가 2,000문제 조금 안 되나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너무 조금만 풀지 말고 나도 거의 다 풀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신 분이. 객관식 문제를 너무너무 무제한으로 풀 필요는 없는데 너무 풀이 또 작은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 시험 전에? 무슨 말이죠? 시험 직전에 와서 하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막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톨츠 공부했으니까 오늘 객관식 문제 풀고 복습해야지. 약간 한국은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집이 제가 아는 한 분의 문제집이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냥 막 다 섞여 있어요. 그 과목이 다 끝나고 그걸 봐야 이제 알 수 있지. 그리고 모의고사도 다 섞여 있어요. 뭐 여기는 헌법, 여기는 뭐 에비던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에비던스 나왔다, 톨치 나왔다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써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헌법 문제인지 이게 민사소송법 문제인지부터 스스로 파악을 해서 답을 쓰는 그거가 시험인 거라서 무슨 문제인지를 에세이도 그렇고 안 써놔요. 무슨 과목인지를 안 써놔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스스로 공부하고 온라인도 어느 정도 해서 머릿속에 많이 정리가 됐을 때 객관식을 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지금 제가 아웃라인 말씀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머리도 하나도 정리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다이버시티랑 75,000불. 내가 교재만 잘 읽으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데 교재 슬렁슬렁 읽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객관식을 풀어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럼 또 객관식을 종류별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 틀려요. 그럼 시간만 가고 별로 얻는 게 없죠. 사실은 교재를 정확히 외웠으면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내가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객관식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세트를 하지 않아도 빨리빨리 또 푸실 수 있어요. 근데 내용도 몰라. 영어도 느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몰라서 못 푸는지, 영어가 안 돼서 못 푸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자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하시기를 하고 에미 아웃라인 20장 될 수가 없어요. 뭐 5장이나 나올래나? 2-3장일 수도 있어요. 네.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도 있죠.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여기다 해놨는데 뭐 이런 게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잘못 이해했다는 건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revocat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계약을 하려고 내가 500원에 이거 살게라고 말을 했어요. 오퍼를 냈어요. 근데 나 500원에 살게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그냥 500원에 안 살래. 이게 오퍼를 취소하는 게 revocation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500원에 저 사람이 살려나 보다 이러면서 막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려고. 그 사람 입장에서 야, 너 500원에 산다더니 왜 안 사가? 너 손해배상 들어간다? 막 이렇게 말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럼 우리 생각에 진짜 계약을 할래다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revocation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너 산다더니 안 샀잖아. 계약 위반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했다. 그게 이슈다라고 한다면 revocation이라는 건 뭐죠? 아까 전에 맨 앞에 보여드렸을 때 계약의 formation이 있고 formation이 되려면 offer가 있고 acceptance가 있고 consideration이 있어야 되는데 offer가 그럼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revocation이라는 건 오퍼의 termin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termination이 그러니까 오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근데 계약 위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첫 단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이 문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면 그런 문제에서 그럴듯하게 하는 말에 되게 잘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들으면 맞아. 무슨 손해를 끼친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막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험의 많은 문제들이 얘가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류의 문제들이 되게 이런 뭐라지? 객관식의 이 question 그 answer 그거 멀티플 그 초이스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구조가 머릿속에 없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거 이런 거 그럴듯한데? 막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지금 이제 막 별로 막 깊이 생각했던 예들이 아니라서 혹시 자세히 나중에 생각하면 틀린 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류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막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 다 됐을까요? 네. 없으신 것 같죠? 있나? 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막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웃라인은 나를 위한 거지 남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나만 알아들으면 돼요. 네. 네. 제가 이걸 빼서 소리를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조금만 더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강의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10시에는 로스쿨 아웃라인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너무 피곤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게요. 지금은 또 잘 연결이 되는데 또 아마 하려고 그러면 말을 안 들을 것 같기도 해서. 네네. 뭐 강의 중간중간에도 약간 이렇게 소리가 잘 안 그랬나요? 들렸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어떡하나. 네. 네. 근데 뭐, 예, 어쩔 수 없는 문제라서,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그러게요. 잘 분들이 될 많이 땐 계셔서, 괜찮은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웃라인 관련된 질문이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막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답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진 않아서 그런 건 못 해 드리는데 그냥 전반적인 공부 질문? 네. 그런 거는 해 드릴게요. 핑크펜. 이거 우리 애 거. 네. 네. 우연히 집어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네. 네. 시청해 저희가, 주셔서 또 하나 있었어요? 영타가 너무 느린데, 혹시 수기로 시험 보는 인원이 많나요? 저는 사실은 영타를 늘리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종이로 쓰면 되게 불리한 점이 많아요. 네. 왜 불리하냐면 이건 빼고 말해야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종이에다 쓴다. 그럼 아까 전처럼 이거 뭐 이렇게 뭘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쭉 써요. 그러면 컴퓨터로 치면 우선은 좀 띄워놓고 여기에 두 번째 주제를 쓰고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뭐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한테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B한테 물을 수 있냐, C한테 물을 수 있냐 이게 질문이 그냥 A, B, C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A에 대한 거랑 B에 대한 거랑 C에 대한 거랑 겹치는 파트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요 내용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룰 내용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룰 내용이나 여기 A, B, C마다. 근데 컴퓨터면 그냥 컬 앤 페이스트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쓰면 손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용을 쓰다 보면 막 내가 빼먹는 게 있어요. 근데 컴퓨터면 여기다 이렇게 하고서 쓰면 되는데 종이에다 하면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다 막 쓰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옆에다 막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고 내가
좀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게 되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손으로 쓰는 사람. 다 된 것 같고 너무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공부 잘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웨비나 많이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끝나고 나면 만족도 설문지가 있어요. 지금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네, 요거에 혹시 뭐 이후에 어떤 걸 듣고 싶으신지 그런 것 적어 주시는 항목도 있으니까요. 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웃라인은 제가 다른 분들 앞에서 처음 해본 거거든요. 이제까지 아웃라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이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만 아웃라인과 관련이 있지 로스쿨을 안 다니시거나 바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한테는 너무 이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좀 개선을 하거나 그럼 다음번에 할 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웃라인을 배워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받아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 쓴 아웃라인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도 전혀 사실 보는 눈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보는 눈이 생기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아, 이건 허술하다. 아, 이건 되게 자세한데?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보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시니까 그렇지만 교재가 저희는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거를 잡고 이제 다른 걸 추가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박스에 표시하고 이렇게 써놓은 설명들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잘 많이 없었는데 설명드릴 때도 있고 막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에세이 퀘스천에서 답을 쓸 때나 룰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쓰세요라고 제가 좀 예시처럼 써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federal court jurisdiction, to establish federal court jurisdiction은 뭐 이리 해, 뭐 1번, 2번, 3번 이래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그냥 1, 2, 3이라고 쓰면 여러분이 또 영어로 그걸 영작하려면 힘들잖아요. 뭐라고 지금 단어 하나 외우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아웃라인이라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서 나중에 보시면 결국 답을 써야 돼요. 단어만 쓸 수가 없잖아요. 답안지에. 그래서 또 짧은 단어를 긴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은 거고 아웃라인 만드실 때라도 항상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길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답을 쓸 때 바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다다다다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단어 3개를 가지고 문장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기는. 네.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까 네, 감사합니다.